저는 능력은 키우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제일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는 무지하고 의지가 기본적으로 앞에 바탕이 안 되니까 할 생각이 없는 거죠. 아까 그래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2030년의 목표는 5억 3,600만 톤이에요. 5억 3,600만 톤. 그리고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9천만 톤인데 온실가스 배출 통계가 2년씩 늦습니다. 근데 지난해 것까지를 이렇게 거칠게 추산을 해보면은 이제 7억 3천만 톤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이 하강 국면으로 쭉 내려가려면은 여기가 이제 내각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각이면은 환경부가 저 총량 관리를 하겠지만 산업부에 묻겠죠. 저기 강릉하고 삼척에 석탄발전소 그렇게 원전 내기 분량으로 지으면 그 그래프 꺾일 수 있는지 물어봐야겠죠. 그리고 산업계 산업용 전기 이렇게 낮춰가지고 우리나라 에스코 산업들 다 망해가고 있고 산업계는 지금 현재 가격 하에서는 우리 에너지 효율 최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에너지 효율은 바닥을 기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산업부 어떻게 할 거냐고 대책을 내놓으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국토부는 아니 지금 사람들이 비행여행 자체를 줄이겠다라고 스웨덴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공항 7개 지어도 되냐고 물어볼 거고 지금처럼 택배 시스템, 이 화물차 이 시스템 이대로 화물 운송 시스템이 이렇게만 도로 중심으로 가는 거 괜찮냐고 그리고 자동차가 매년 60만 대씩 늘어나도 괜찮은 거냐고 건물 지을 때 뻔하게 새로운 건물 지으면서 유리 건물로 저렇게 지어도 괜찮은 거냐고 하나하나씩 다 따져봐야겠죠. 농업 분야에서도 전기로 바나나 키워도 되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고 농촌 분야에서 늘어나는 메탄가스 어떻게 관리할 거냐고 물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걸 내리고 각각의 자기들의 정책 수단을 결합해야 된다라는 신호가 가면 그리고 그걸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면서 산업부 얼마 줄였냐고 국토부 얼마 줄였냐고 이렇게 농림부 줄이는 목표량 달성했냐라고 점검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작동시켜야지 저희가 내려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현재 지켜보는 상황으로 봐서는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 협정 이거 내년에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되든 그게 만약 관세 지금 우리가 일본이랑 난리 나는 것처럼 이런 일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지고 우리한테 올 수 있다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죠. 이거는 그냥 회의 한번 하면은 배출량 확인하고 다 왜 이렇게 늘어났지?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게 인식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고 마음을 먹으면은 이미 나와 있던 수단들 사실은 정책 수단들이 다 있어요. 다 만들어놨죠. 그걸 집행하는 거죠. 지금은 저는 인지가 안 된 상황이다. 듣지만 그거는 기로 이제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인지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또 나름의 학습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는 또 움직일 거예요. 움직이고 사실 금리가 지금 되게 낮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금리가 조금 높은 상황을 돈을 찾아다니면서 막 투자하잖아요. 이번에 카카오톡인가 카카오 뭔가 2% 3%인가 그거 했더니 거의 돈 금방 다 매진됐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이 일에 쏠리도록 판을 만들고 그 판에 돈이 투자되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통신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앱 만들고 막 그런 상황들이 판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력 부분은 제가 이게 뭐 어느 기업을 민영화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전력 분야가 지금 엄청나게 상호 왔다 갔다 하면서 수요 관리나 이런 수단들 기술적인 수단들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진입을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판을 만들고 그걸 인식하고 실행하기로 마음먹으면은 작업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플레이어가 재벌만 되지 않도록 아까 제가 이 재벌 기업들은 건물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고치고 집수리 하는데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쓰더라도 이 돈이 누구에게 가서 어떤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지 이런 그림들을 좀 초기 설계할 때부터 하게 되면 저는 이 재벌이 다 먹는 구조가 아닌 구조로
저희가 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단열재라든지 이런 건설 기계,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들어 놨지만 그 시장이 안 열려가지고 판매를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장을 만들게 되면은 이게 단순히 건설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설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실제로 단열이 좋도록 시공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단열재를 만들어내거나 관련해서 이 건설 자재를 만드는 시장도 만들어져야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파급되도록 이 돈이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전달이 되고 앞으로 계속 굴러갈 것인가를 정책 짤 때부터 설계를 하면 저는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좀 동원해야 되는 시기. 아까 뉴딜이 그거잖아요. 자, 시간이 별로 없다. 한 10년 안에 어쨌든 그래프를 꺾어야 되니까 다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들을 다 꺼내보고 그걸 하는데 돈이 든 건지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규제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요금을 올려야 되는 건지 그걸 막 조합해 나가는 활동이 시작이 돼야지 그래프가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게 꺾이기 시작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조영철 선생님은 공직에 오래 몸담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그 부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보실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리고 더 좋은 건 지금 공직을 떠나셔서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까 나왔던 강양구 기자님 질문에 대해서 좀. 아니 저는 일단은 그 국가가 정책적인 의지를 좀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혁신 성장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 이런 거는 딱 판단했을 때 이게 한국 경제가 나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녹색 성장이야말로 가장 뭐라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 AI 이런 거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우버, 공유경제 이런 것도 논란의 여지가 사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녹색 뉴딜은 이런 거에 비해서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이건 명백한 거거든요. 명백한 거.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 의지가 사실은 굉장히 큰데 의외로 저는 굉장히 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제가 뭐 지금 문재인 지금 현 정부를 뭐 비판하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만약에 아주 깡패 같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거 표준 말입니다. 때려 조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아까 이게 내각을 갖다가 일주일 단위로 불러가지고 이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때려 조지고 막 이런다면은 한국에 있는 현재 어떤 행정부의 각 부서라든가 이 운영형 방식이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진 정부 수반이 들어선다면은 이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지 어떠세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사회복지 확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논란의 여지가 사실은 없는 주제입니다. 그런데도 그리고 불평등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켜서 소비를 강화해서 그래서 성장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사실은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대기업 투자 중심의 수출 중심의 경제를 했는데 안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건데 엄청나게 지금 두드려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녹색 뉴딜 예를 들면 뉴욕시에서 했던 에너지 비효율적인 그런 건물들 유리 건물 빌딩 못 짓는다. 서울시에서 만약에 한다고 해보십시오. 엄청난 공격들이 들어오겠죠.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책 담당자들이 이겨낼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녹색 뉴딜이야말로 정책적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사실 너무나 명백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다 현실의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돌파할 자신이 없으니까 경유세 못 올리는 거고 미세먼지 대책도 계속 하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속이 탑니다. 예. 네,
녹색 뉴딜 얘기, 그러니까 지금 엄청 논의가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나라 지금 현재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소 새로 짓잖아요. 새로 지을 때 100억이 있으면은 70억이 다 재생 가능 에너지에 투자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세 가지, 재생 가능 에너지 비싸다, 우리는 땅이 없다, 기술력 늦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반론도 존재하고,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 싼 시대로 그냥 진입을 했어요. 우리만 그 세 가지에 이거에 갇혀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프레임에 걸린 거예요. 프레임에 걸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 강의를 할 때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받냐면은 태양광 폐기물 어떻게 하냐는 걱정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10만 년짜리 핵폐기물은 아무도 질문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사회 전체가 어떤 게 진짜 문제고, 그래서 어떤 순위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논의 자체가 매우 뒤틀려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재생 가능 에너지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내러티브, 이 논의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런데 요즘 보면은 언론사 기자들도 다 태양광 폐기물만 막 묻거든요. 어떤 것은 의도된 프레임, 어떤 것은 정말 몰래서 진행되는 프레임. 예.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논의가 좀 더 성숙해지도록 하는, 저는 판을 계속 여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 녹색 뉴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는 이게 왜 그랬을까? 분명히 10년 전에 똑같이 오바마가 정책을 만들고 이명박이 했는데 왜 이런 다른 결과가 났을까라고 하니까 그걸 구성해 나가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스티븐 추라든지 프리드만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게 탄소세라든지 가격하고 이런 것들을 신호를 줘야지 산업이 신호를 받아서 움직이고 한다. 가격 세제 정책 또는 규제 정책, 이런 것들이 그린 뉴딜의 좀 중요한 정책이고, 어떤 것들은 집수리 단열 개선 사업은 5조 정도를 돈을 쏟아가지고 단기 부양을 하자,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근데 MB는 이랬던 것 같아요. 자, 다 가지고 와, 환경 붙은 것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온갖 자전거도로부터 시작해 환경이라고 여겨지는 공무원들이, 환경이라고 여겨지는 사업 아이템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간 걸 가지고 32조를 나눠가지고 자, 여기 얼마. 그래서 다 아이템으로 사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돈은 분산되고 분배동맹한테 간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판을 짜야지 이 판이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세제, 규제, 그리고 예산 정책을 조합해서 그 그림을 만들어내야지 이번에 그린 뉴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이번 정부에서 그린 뉴딜 얘기해도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걸 자한당이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MB 때 했던 그 정책 계승에서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MB가 했던. 그래서 좋은 정책은 계승해서 가는 거고, 여기서 우리 한번 해볼게 라고 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솔직히 약간의 고백을 하자면, 제가 녹색성장 10년 전 녹색성장 엄청 반대했던 사람인데 지난해부터 제가 녹색성장위원회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원래 이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없애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국회에서 자한당이 녹색성장 기후단이 말이 안 되지 이러면서 반대를 했죠. 근데 현재 법체계상으로는 MB가 만든 녹색성장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매우 상위법이고, 거기서 온실가스 감축 2030 로드맵이라든지 에너지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 뭐에만 집중했냐면은, MB의 녹색성장은 정말 이런 상황이었죠.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렇게 발표하고 석탄 발전소는 가장 많이 늘린.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하고 에너지 계획이 거의 서로 안드로메다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다 돌아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는 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하고 에너지 계획의 정합성을 맞추는 거예요. 야, 이게 맞춰줘야지 이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야. 그 출발선에 서도록 하는 과정이었는데 아직도 못 맞췄어요. 아직 3,400만 톤이 비어 있어요. 이 3,400만 톤이 바로 석탄 부분이거든요. 석탄 부분. 그래서 출발선에 서야 됩니다 라고
이 판을 만드는 작업이 여기까지 맞고,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제일 저희가 강조했던 게, 자 이제 출발선에 서면 그때부터 매년 검증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누가 어느 부처가 못 지켰는지, 뭘 안 했기 때문에 못 했는지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매년 써서 시민들 앞에 발표하는 작업을 하려고 그 판까지는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동되도록 하는 기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저는 녹색성장을 다시 전략적으로 불러와도 된다. 불러와서 이번에는 10년 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도록 엮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뭐 지금 기세를 봐가지고는 밤을 샐 기세인데, 우리가 불행히도 이게 빌린 장소래 가지고 2시에 아마 쫓겨날 겁니다. 그래서 되게 아쉽지만은 이제 더 이상 그 질문은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사회주의니까 제가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은 개인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조영철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복지 경우에요. 그 저 오건호 박사님 같은 분은 아예 그 사회복지세라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서 목적세를 걷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쭉 얘기하신 걸 듣고 오늘 쭉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에너지 그 생태 전환이라고 하는 명백한 목표를 내걸고, 이걸 가지고서 한 10년짜리 국채를 갖다가 상당히 좋은 금리를 쳐주고서 지금 뭐 저축도 많다 보니까 이거를 발행을 한다라고 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떨지에 대해서 뭐 선생님 좀 의견을 좀 한번. 아니 뭐 그거는 충분히 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법에 그 5년짜리 국채 플러스 알파를 하면은 지금도 그 국민연금 그 운영위원회가 동의를 하면은 직접 이제 그 자금을 차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국가 채무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미래의 국민연금 가입자들한테도 득이 되는 그런 사업에 쓰겠다. 그 에너지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가 동의를 해주면 그거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하도 이게 액수가 클 것 같아가지고. 국민연금도 엄청나게 돈이 많죠. 그것도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적립금의 50%를 지금 해외에다가 투자를 결정했다. 예.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예. 그리고 뭐 수익, 그리고 이제 정부의 부채라고 하는 것은 사적 그 투자 수익이 중요한 거 아니라 사회적 수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투자했을 때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뭐 에너지 절감, 뭐 통행 시간 감소 뭐 이런 거에 의한 전체적인 사회적 수익이 B씨가 2를 넘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B씨가 2이 안 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걸 하면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 결국은 선거 이슈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민단체들도 정말 엄청난 노력들을 해왔던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그리고 그것이 최근 한 10년 사이에 상당히 성과를 내기 시작했던 거고요. 근데 그 대부분이 다 무상급식에서 봤듯이 선거 이슈에서 성공을 하면서 물꼬가 터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선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뉴딜 이런 것도 결국은 미국 민주당이 결국 선거 이슈화를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선거 이슈를 그 시민단체들이 정치적인 이렇게 좀 이렇게 낮게 보지 마시고 이 선거 이슈화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좋은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국채를 발행하려면 이 정치적 힘이 있어야 발행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지금 한 3, 4분 정도 남아서 이제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마지막에 저희 이유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큰 서사가 맹그러지고 이 의지가 생겨나려면은 가지가지 그 방해 요소들을 뚫고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다양하고 풍부한 얘기를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또 반대 논리를 깨기 위한 우리의 논리를 만들고 하는 큰 포럼이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위키폴리도 준비하고 지식공유지대도 준비한 게 그런 거에 일조가 되고자 하는 큰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인데 저희도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모두 다 지식공유지대에 좀 더 자주 오셔가지고 이 그린 뉴딜의 큰 서사를 만드는데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1회 정책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